1만 3천 년 전 지구는 얼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머드가 초원을 누비고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멀리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빙하가 다시 밀려왔으며 바다가 육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거든요. 강은 범람했고 해안가 마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든 후대에 전하려 했고 그게 바로 전 세계에 퍼진 대홍수 신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혼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이 붙인 전문 용어일 뿐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종말이었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까지, 북미 원주민에서 호주 원주민까지 거의 모든 문화권에 대홍수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생존자들은 배나 산꼭대기에 의지했다고 전해지죠. 이게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재앙의 기억일까요? 1만 3천 년 전 지구는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대륙을 짓눌렀던 빙하들이 마침내 후퇴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살았던 수렵 채집인들에게 세상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숲이 확장되고 사냥감은 풍부했으며 빙하기가 끝나고 풍요의 시대가 곧 열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거의 아무 경고도 없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기후가 다시 얼음의 소나기로 되돌아간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10도에서 15도까지 급락하면서 수백 년간의 온난화가 한순간에 역전됐거든요. 서울의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인데 거기서 15도를 빼면 영하 17도가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속도였습니다. 기후는 보통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데 이 변화는 수십 년 만에 왔죠. 한 세대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빨랐던 겁니다. 뭐가 이런 급격한 역전을 일으켰을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이자 주류 과학계가 받아들이는 설명은 물입니다. 거대한 빙상이 녹으면서 북미 전역에 엄청난 호수들을 만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것들을 막고 있던 얼음댐이 무너졌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녹은 물이 북쪽으로 쏟아져 북극해로 들어갔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바다에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해류 시스템이 있거든요. 따뜻한 물은 적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이 시스템이 유럽과 북미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데 갑자기 쏟아진 차가운 민물이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이 이론은 상당한 지질학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 설명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논쟁 중인 가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 우주 충돌을 제안하죠. 약 1만 2,800년 전 해성물이나 더 큰 천체의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해서 산불을 일으키고 급격한 냉각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미와 그 너머 지역에서 이상한 검은 층이 실제로 발견됐는데 이 층에는 나노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운석이 땅에 충돌할 때 엄청난 압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녹은 광물과 숯도 가득하죠. 지지자들은 이게 해성 충돌의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류 학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증거가 충돌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정황인 건 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북미에는 거대한 빙하호들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5대호보다 훨씬 큰 호수들이었죠. 그 댐들이 무너졌을 때 방출된 홍수는 거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물벽이 땅을 가로질러 찢어지며 대지를 기반함까지 긁어냈거든요. 한강 홍수를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무섭지만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물벽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려왔을 테니까요. 워싱턴주의 스케브랜드라는 곳은 바로 이런 대격변의 잔재입니다. 거대한 말라붙은 강바닥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이어지는데 마치 거인이 손톱으로 땅을 긁어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한 번의 홍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다 자체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는 동안 전 지구 해수면은 100m 이상 상승했거든요. 4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서울 여의도가 바다였다면 물이 이만큼 올라오면 남산 중턱까지 잠기는 거예요. 해안선 전체가 파도 아래로 사라졌고 비옥한 강 삼각주가 물에 잠겼으며 섬들이 통째로 삼켜졌습니다. 물과 얼음만으로 부족했는지 불까지 가세했습니다. 북미와 그 너머 지역 퇴적물에 검은 매트층이 나타나거든요. 그 흐름, 숯, 대규모 화재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대륙 전체가 화염 폭풍에 질식했을 수 있죠. 하늘은 연기와 먼지로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어두워졌을 거예요. 태양이 붉은 불씨로 어두워졌고 별들은 가려졌으며 낮인데도 어두컴했을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화재는 지구의 대멸종 중 하나와 일치합니다. 매머드, 검치고양이, 거대 땅늘보가 모두 지질학적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거든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이 생물들과 함께 살았고 사냥했습니다. 매머드는 당시 사람들에게 소나 돼지 같은 존재였어요. 주요 식량 공급원이었죠. 그런데 몇 세기 안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북미에는 클로비스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머드 사냥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창끝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드는데 양쪽에 홈을 파서 나무 창대에 딱 맞게 끼울 수 있게 했거든요. 이 기술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습니다. 클로비스 사람들은 북미 전역에 퍼져 살았고 수천 년 동안 번성했죠.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될 무렵 이들의 흔적이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면 클로비스의 도구들이 나오다가 어느 지층부터는 갑자기 안 나와요.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요. 매머드가 사라지자 그들의 생존 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클로비스 문화는 고고학에서 가장 급격한 단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문화죠. 이게 영거 드라이아스가 인류에게 미친 실제 영향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 왜 같은 홍수 이야기가 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세요. 이건 수천 년 전 점토판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트나피슈핌이라는 사람이 신들로부터 곧 대홍수가 온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을 싣고 물이 땅을 덮는 동안 살아남죠. 홍수가 물러나자 그의 배는 산 위에 안착하고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네,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보낸 홍수 이야기가, 인도에서는 거대한 물고기가 경고한 홍수 이야기가, 북미와 호주에도 비슷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 신화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사전 경고가 있습니다. 둘째, 생존 수단은 배입니다. 셋째, 산에 도착합니다. 넷째, 새를 보내 육지를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지구 반대편의 문화들에서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한국과 브라질은 18,000km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수백 세대를 거치면서 세부 사항은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엄청난 물이 와서 세상이 거의 끝났다는 거죠. 호주 원주민들의 구전 전승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더니 실제로 7,000년 전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세계가 한번 물에 잠겼다면 누가 살아남았고 무엇을 건설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지난 세기의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으로 데려갑니다. 터키 남동부의 퀘베클리 테페죠. 멀리서 보면 퀘베클리 테페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1990년대 독일 고고학자가 우연히 이곳을 조사하게 됐는데 땅을 파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나온 거예요. T자 모양의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높이는 4m에서 5m, 무게는 10톤이 넘었어요. 승용차 약 7대 무게입니다. 이런 돌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대에도 크레인 없이는 불가능하죠. 더욱 놀라운 건 나이입니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9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기원전 2500년쯤 만들어졌는데 퀘베클리 테페는 피라미드보다 7000년이나 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날 무렵입니다. 1000년간의 폭풍이 가라앉은 직후죠.
돌기둥들을 자세히 보면 더 놀랍습니다. 표면에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거든요. 여우, 독수리, 뱀, 멧돼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요. 돌 도구만으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먼저 채석장에서 돌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수십 명이 몇 달씩 일해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운반입니다. 10톤을 나무 통나무를 깔고 밧줄로 끌었을 거예요. 최소 100명은 필요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놀라운 수준의 조직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이 몇 년씩 일해야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수렵 채집인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도 안 짓고 사냥하고 열매 따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수렵 채집인들은 보통 소규모 집단으로 이동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수백 명을 한 곳에 모아서 몇 년씩 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사람들을 모으게 했고 그 과정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웠으며 결국 농업을 발명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농업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전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퀘베클리 태페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신전이 먼저, 농업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류 고고학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논쟁 중인 가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퀘베클리 태페의 건축자들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게 아니라 지식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이전에 존재했던 더 진보된 문화로부터요. 그 문화는 홍수와 재앙으로 파괴됐지만 일부 생존자들이 지식을 보존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주류 학계는 이 주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돌기둥 조각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독수리 돌이라고 불리는 기둥인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게 별자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게 기원전 1만 900년경 해성 춘도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쟁 중인 해석입니다. 과학자들 대부분은 이 해석에 회의적이에요.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정황인 건 분명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유적지의 처리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수백 년 동안 사용된 후에 퀘베클리 태페는 의도적으로 묻혔거든요. 사람들이 돌과 흙으로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의례적 폐쇄라고 말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퀘베클리 태페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만 년 전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조직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터키의 신비로운 돌 원형을 뒤로 하고 우리의 추적은 이집트로 이어집니다. 기자의 대 스핑크스가 사막을 가로질러 조용히 응시하고 서 있는 곳이죠. 여기서부터는 논쟁 중인 가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집트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파라오 카프레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1990년대 초 미국의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가 이 주장에 도전했습니다. 쇼크는 스핑크스를 둘러싼 벽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에 깊은 홈들이 파여 있었는데 이게 바람과 모래가 아니라 비로 만들어진 침식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이잖아요. 그럼 언제 비가 많이 왔을까요? 바로 빙하기 말입니다. 약 1만 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이집트는 지금보다 훨씬 습했고 비도 많이 왔거든요. 쇼크의 주장은 스핑크스가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침식이 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생겼을 수 있다고 하죠. 지하수나 특수한 풍화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쇼크와 상관없는 다른 지질학자들도 인정했어요. 이 침식은 확실히 물 때문으로 보인다고요. 증거는 논쟁 중입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정말로 더 오래됐다면 당시 이집트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었고 비도 자주 왔으며 나무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가능성으로 제시될 뿐이죠.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미스터리가 발견됩니다. 영국과 유럽 사이에는 도거랜드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빙하기 때는 육지였는데 지금은 북해 아래에 잠겨있죠.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다 보면 가끔 매머드 뼈, 고대 석기 도구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순다랜드라는 비슷한 곳이 있고 일본 요나구니 섬 근처 바다 밑에서는 계단처럼 생긴 암석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인류가 비옥한 해안선 근처에 주로 살았다면 지금 바다 아래에 얼마나 많은 유적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물 근처에 살았습니다. 1만 2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곳은 해안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100m 물 아래에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단순히 기후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문명을 쓸어버린 대재앙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놓고 학자들이 나뉩니다.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작가는 영거 드라이아스 이전에 진보된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문명은 홍수로 파괴됐지만 생존자들이 지식을 보존해서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논쟁 중인 가설입니다. 주류 학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반대편에는 주류 학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영거 드라이아스를 인정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었고 문화들이 소멸했으며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 재앙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잃어버린 문명의 증거는 아니다 라고 하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를 살아내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이었을 거라는 점이죠. 어느 날 세계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든 게 혼돈이었죠. 물벽이 계곡을 찢어 놓았고 해안선은 바다 아래로 미끄러졌으며 불은 하늘을 가로질러 타올랐습니다. 가장 오싹한 부분은 뒤따른 침묵입니다. 고고학에서 빠진 층들, 경구와 함께 메아리치는 신화들,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유적들이요. 전체 해안선들이 지금 100m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홍수가 정말로 1만 2천 년 전 세계를 재형성했다면 얼마나 많은 도시들, 신전들, 전체 문화들이 파도에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나 생존자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재건했고 기억했으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통해 경고를 전달했죠. 그 이야기들은 여전히 대륙과 수천 년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며 지워졌지만 완전히 잊히지 않은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스터리는 열려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단순히 자연의 혼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대홍수 기억의 진정한 기원이었을까요? 세계가 한번 물에 잠겼다면 그건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단서를 남겼을까요?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 역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탐험이 아닐까요?